안녕하십니까. 방문과 공무원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를 맡고 있는 최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에도 있지만, 우리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접근할 때,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 임할 때, 그 공부 마인드, 이걸 형성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우선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마인드는 뭐냐면, 상상과 성취 사이 있죠. 상상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이 붙고 싶을 거고요. 붙고 싶을 거고, 성취, 붙어야 했을 때, 이 상상과 요 성취 사이의 공백은 뭐다? 자, 열정으로 메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수험 공부에 임하실 때는 열정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설명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은 학원에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훌륭하신 교수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시고, 자, 그걸 믿는 전제를 해서, 당연히 이제 그걸 믿고 오시고, 거기에 대한 열정 여러분이 부어주신다면, 단기일 내에 합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상과 성취 사이의 공백 열정으로 메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즘 우리 전공 과목 있죠. 우리 이제 구급을 중심으로 본다면 국어, 영어, 국사, 한국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공 과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근데 그 전공 과목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특히 영어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은 패스할 수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전공 과목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게 되면. 정말 그 문제는 옛날에는 단순하게 판례를 암기하고 그래도 고득점이 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는 정말 형사법, 즉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줄여서 이제 형사법을 합니다. 형사법을 알면서 풀 수 있는가? 정말 알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말 알면서 풀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20문제 중에서요. 자, 예컨대 구급 중심에서 20문제를 봤을 때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거의 웬만한 공부하면 다 맞춘 점수를 줍니다. 근데 4문제하고 3문제 중에서 거기는 당락제어되는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당락제어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만 여러분 이제 합격할 수가 있는데, 이 되는 요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정말 알면서 접근하거든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말 알고 풀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추세는 이제 바뀌고 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법 과목은 이해 중심으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법 과목 공부하실 때는, 자, 법 과목 공부할 때 처음에 좀 어렵다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좀 하지만, 그래서 한 4달 정도 고생을 하게 되면요, 매만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법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올려놓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밑에 점수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암기가 아닌, 즉 뭐냐면 판례와 학설의 결과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격생은 80점 안에서 내가 80점 맞았다. 그럼 잘했네. 이거죠. 80점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80 이상 맞을 때, 85점 이상 맞을 때 그 합격권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부 마인드도 상위 3%를 위한, 즉 상위에서 놀아야겠죠. 80점에서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80점 맞았어.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80점 맞거든요. 그래서 상위 3% 합격의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이라든지,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사례형이라든지, 단순 이제 판례가 아닌, 단순 판례 암기가 아닌 사례형이라든지 학설, 그런 개념 판례를 이해하면서 응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80점까지, 즉 20문제 중에서 16문제나, 16문제 요 정도는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줘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한 것만 다 맞출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연습해서 많이 본 판례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 당락자가 되는 문제는 불이타 문제, 즉 뭐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판례가 나오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가 나오거나,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학설이 나왔을 때 이걸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응용력을 응용을 발산해서 정답을 맞추려면 필히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 중심을 가셔야 돼요. 이해 중심을 해야지만, 이해 중심으로 개념이 잘 박혀 있어야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응용하면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출제 방향이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새 이제 시험 출제가 어렵게 출제된다 해서 그 어렵다고 이제 불평을 가지면 좀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이제 수험생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주체이지만 또 시험을 받아야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와도 불평 금지하고 출제제 의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은 정말 그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험이다 보셔야 돼요. 그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시간, 즉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주어지면서 얼마나 정확히 맞추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이제 그 문제를 많이 맞추려면 차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과목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만 이제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해 중심으로 좀 방향성을 잡으면서 목표를 좀 정해져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격 전략 제시가 뭐냐면, 자, 옛날에는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양을 많이 보면서 그 겉핥기식으로 쭉 깊이 있지 않고 겉핥기 많이 알고 판례 많이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자가 됐지만, 이제는 막연히 범위를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테마별로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채워가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보셔야 됩니다. 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과목은 정말 알면서 접근하고 알면서 풀고 있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테마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이걸 완전히 습득을 하고 이해했을 때 답을 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테마별로 깊이 있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9급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형법 형사법에서 섹션 50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이게 알아도 고득점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문풀. 그래서 요 세 과정 거치면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해를 하는 것은 선생님 봤을 때는 좀 맥시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거 강의할 때 4달 정도는 기본 강의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달 정도는 요약을 하시고 또 2달 정도 문풀만 하시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90 이상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이거는 또 요 커리만 잘 학원 커리 열정을 갖고 학원 커리만 잘 밟으셔도 우리 방문과 공무원하고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여기 훌륭한 교수님들이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한 6개월 내로 7개월 내로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간단히 제가 여기 형법 이해 맛보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과목 공부할 때는 우리가 암기가이나 이해 중심으로 가셔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해 중심할 때 특히 법과목이라는 것은 암기를 하면 안 되고 왜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암기가 아니라 이게 이해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도출되는구나 이거를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법을 보게 되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 과목 준비하실 때도 법 과목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걸 준비하실 때도 항상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법 과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거에 좀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법을 보게 되면 우리 형법 250조 1항에 살인행위가 살인죄가 성립되면 그 효과를 뭘 부과하죠? 사형과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살인행위가 이것이 뭐죠? 어떤 행위가 즉 어떤 행위가 이제 살인죄가 성립되면 범죄가 성립되면은 그 효과를 형벌을 부과하는 것 이것이 형법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어떤 행위가 형법상 행위는요
살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강간, 공직방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통틀어서 어떤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뭐 배우는데 행위론을 배워요. 자, 행위론을 배우는데 여기서 우리 형법상 행위는 자기, 부자기, 고의, 가실 요 네 가지 행위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고의 행위라는 건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갑이 을을 칼로 심장부를 찔렀다. 심장부를 찔렀다는 얘기는 살인의 의사가 명확한 거죠. 이걸 고의 행위라는 거고. 자, 가실행위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전방 주임을 게을리하면서 나갔을 때 이거를 가실행위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용어가 낯선 게 뭐냐면 자기와 부자기 요게 용어가 낯설어요. 응? 근데 문제는 우리 형법에는 지금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죠? 이게 행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정확하고 올바른 단어는 뭐냐면 행태가 더 올바른 단어예요. 그러면 행태는 뭘 줄인 거죠? 행위와 태도를 줄여가지고 행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위는 동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동작으로 범죄를 이끌어내면 이걸 뭐란다? 자기범이라 표현하는 거고, 있을 작, 그렇죠? 동작이 있다, 작위, 동작이 행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행위가 있다. 그러면 동작으로 범죄를 이끌어내면 뭐라 하죠? 이걸 자기범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태도로 범죄를 이끌어내면 이걸 뭐란다? 부자기범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태도.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형법에 이제 태거불응죄라는 게 있어요. 적법하게 수업 공간에 들어왔는데 수업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권자인 선생님이 너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거지. 친구가 선생님 집에 놀러 왔는데 새벽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나가질 않아. 그래서 적법하게 주거 공간에 들어왔지만 새벽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나가지 않길래 야 너 나가 했더니 나가라는 게 명령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때 동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 태도로 이렇게 범죄를 이끌어내면 뭐란다 이거를 부자기범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와 부자기라는 게 낯선 용어를 쉽게 풀어 쓰는 것, 그렇죠? 쉽게 풀어 쓰는 것을 여러분이 연습을 용어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형법상 행위는 자기, 부자기, 고의, 가실을 통일적으로 분리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갑이 을을 칼로 심장부 찔렀다. 그건 뭐죠? 동작이 보이는 자기범이면서 자기범이면서 고의범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태거불응죄는 어떻게 하죠? 너 나가 했는데 안 나가죠? 그럼 고의범이면서 부자기범이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하면서 부주를 사고 냈네요. 이건 뭐 동작 운전하는 동작 보면 자기범이면서 뭐죠? 가실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줘야지만 형법상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자 보세요. 자, 우리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리는 이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돼요. 즉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속요건 해당성, 즉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는 나쁜 행위다 평가돼야 되고요. 그 행위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요 구위책, 즉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있죠. 이걸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 여기는 살짝 암기 좀 해보세요. 자, 범죄 성립하려면 뭐 있어야 된다? 구속요건 해당성, 즉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고 위법하고 책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잡아요. 우리 이제 범죄가 성립되면 그 효과를 뭘 부과하지?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때 범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예컨대 살인죄 있죠. 살인죄는요, 살인죄도 우리 인간 행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부터, 그렇죠? 의사부터 먼저 발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살인 의사를 갖고, 그다음 칼로 찌르는 행위가 나오고, 그다음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데, 자, 그럼 살인죄는 당연히 살인 의사를 갖고 칼로 찌르고 사망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인죄는 범죄죠? 자, 여기서 범죄를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살인죄 범죄죠? 자, 범죄란 우리 형법에는 살인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살인 의사를 법에 적대적 의사를 갖고 그다음에 칼로 찌는 행위가 나오고 사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죠. 법적 대적 의사와 행위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는 자, 저도 이제 학교 대학 1등에서 형법 총론을 보는데 객관설, 주관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학설,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객관주의란 건 뭐냐면, 행위와 결과는 누가 봐도 변화가 없는 거야. 분명히 내가 칼로 찔러 죽였는데, 총 쏘아 죽였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죽은 자한테 살았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행위와 결과는 누가 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객관성을 띈다. 이걸 객관주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걸 뭐죠? 이걸 주관주의라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야, 네 주관은 왜 그래? 하면 네 의사는 왜 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행위와 결과는 누가 봐도 변화가 없다. 이게 객관주의고요. 의사중심을 보는 게 뭐죠? 주관주의입니다. 그러면 크게 범죄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다. 그러면 우리가 형법에서 객관설이다 이게 표현한 뭐죠? 나는 형법을 행위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관설이라는 것은 나는 형법을 의사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범죄는 크게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거 있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범죄, 즉 아까 범죄의 구성을 보니까 객관적인 거하고 뭐 있죠? 그렇죠. 주관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범죄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 어떻게 구성되냐 보니까 이건 구성 요건을 보니까 아까 봤듯이 뭐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거다. 이거는 객관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살인 현장을 목격을 했다면, 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살인 현장을 딱 봤을 때 찌른 사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찌른 사람이 뭐죠? 주체입니다. 죽은 사람을 객체고 칼로 찌른 행위가 보였을 거고 사망에는 결과가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칼로 찌른 행위가 인간에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자, 객관적 구성 요건, 객관적 구성 요건 누가 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남의 물건 몰래 훔쳤어요. 무슨 죄입니까? 이건 절도죄죠.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실래요? 뭐 있어요? 훔친 사람, 그렇죠? 주체, 요거 객체, 들었네, 행위, 이렇게 돼버렸죠.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도 변함없이 보이는 게 뭐 있더라?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있더라. 자, 그리고 주관적 구성 요건이 가장 대표적인 게 고의인데, 그래서 고의를 도출해 보게 되면 주관은 뭐죠? 의사죠. 머릿속의 의사. 그러면 내 머릿속의 의사를 봤을 때, 아, 내 머릿속에 이거죠. 내가 을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칼을 들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 의사를 파악했더니 내가 을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하면서 칼을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내가 뭐죠? 이게 주체야. 을, 객체, 칼로 찔러야지, 뭐 행위고 죽여야지 결과입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을 파악해 보니까 주체, 객체, 행위, 결과를 뭐야? 이거를 인식하면서 뭐 해야 돼? 실현, 의사가 있어야 되죠. 즉 뭐냐면 머릿속에 의사를 파악한 거지 막 고의인데, 고의라 보면은 자, 내 머릿속 내가 을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하면은 주체, 객체, 행위, 결과를 뭐야?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럼 주체, 객체, 행위는 어디 있는 애들이죠? 객관적 구성 요건에 있는 애들이죠. 뭐 고의는 뭐야? 객관적 구성 요건에 있는 것을 뭐야? 인식을 하고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실현, 의사가 있다 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의 플레이는 뭡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면서 실현, 의사. 그럼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죽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인식해야 돼요? 을을 인식해야 돼요. 을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뭐죠? 객체를 인식하는 거야. 그럼 객체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객체는 어디 있어요?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으니까 객체를 인식하고 이거 뭐야?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칼을 들었다는 얘기, 실현,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도출할 수가 있죠. 자, 이게 구성 요건입니다. 이제 구성 요건도 객관의 개념과 주관의 개념을 알면 당연하게 도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아까 봤듯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성 요건의 정성, 위법성, 책임 있죠. 지금 구성 요건을 간단히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요건의 정성이 있으면 이제 위법성 갖춰져야 되는데, 위법성의 역할은 뭐냐면 너의 행위는 나쁘다, 괜찮다 평가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살인행위 좋아요, 나빠요? 그래, 나빠요. 그래서 그 살인행위는 나쁘다 평가되면 위법성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빵 쏴서 죽이는 것,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죠? 이건 정당방위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총을 빵 쏴서 죽이는 것, 그러면 이거는 살인죄 구성요건 처벌조항이 있지만 나의 행위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죠? 괜찮다 평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행위가 괜찮다 평가되면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보셔야 돼요. 그럼 위법성이 깨져버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형법 시간에서 다 그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근데 모든 행위가 다 괜찮다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요 5가지만 괜찮은 행위다 평가한 겁니다. 즉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구행위, 피해, 정당행위, 요거는 이제 괜찮은 행위다 평가를 한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위법성이 깨져버리면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위법성이 성립됐다. 그럼 위법성이 성립돼서 뭘 검토한다? 책임을 검토합니다. 책임이란 것은 뭐야? 행위, 자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즉, 예컨대 우리가 그 가끔 뉴스에 보면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 뉴스 보면서 그 피의자가 뉴스에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속으로 저 개새끼 사람 죽였네. 이게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책임이 성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비난할 수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절도를 했어요. 우리 형법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그렇죠. 그 이유는 어리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게 간단히 범죄 체계를 배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살 붙여주는 것이 우리 형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것은 용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억지로 그게 도출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뿐이 없는 좀 구조를 좀 파악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법 과목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과 성취 사이에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본 강의, 기본 순환, 그 다음에 유학 순환, 그 다음에 문풀 순환을 거치게 되면 거의 한 90 이상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어렵게 나올 때 출제자 비평 출제 어렵게 나올 때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문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공평하고 객관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맞추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자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썸씽과 애니싱이 있죠. 썸씽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썸씽이랑 정의를 내는 게 뭐냐면 썸씽이라는 것은 내가 암기한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나와라 이런 게 썸씽이고, 애니싱은 뭐죠? 그래 내가 다 이해가 있으니까 출제자 너 어떤 것도 한번 나한테 출제해봐. 내가 어떤 거라도 다 맞춰줄게. 즉 애니싱이에요. 어떤 것도 한번 출제해봐라. 내가 맞춰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마인드? 애니싱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런 애니싱 마인드는 지금 설명 한 것처럼 공부 방향성을 이해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애니싱 마인드로서 어떤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될 겁니다. 자, 이로써 형법, 형사정법 공부 방법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오신다면 수업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애니싱 마인드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꼭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거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형법, 형사정법 해설 강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